자, 그래서 이 재경관리사 시험에 대한 출제 경향,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원가 관리 회계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자, 원가 회계의 기초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원가 회계 그리고 관리 회계. 보통 이제 그걸 결합을 시켜서 원가 관리 회계 이렇게도 부릅니다만은 그 원가 회계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가 회계도 회계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회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회계란 무엇이냐? 회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 활동 또는 뭐 경영 활동 이렇게 부르죠. 기업의 경영 활동의 그 결과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류해서 그리고 분류한 그 결과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류하고 했으면은 그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 결과물이 뭐냐? 그 결과물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재무제표란 말입니다. 재무제표. 또는 거기서 나온 정보, 그래서 회계 정보 이렇게도 말한단 말이에요. 회계 정보 또는 이제 재무제표 이렇게 나오는데 그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 결과물, 그러니까 회계 정보죠. 또는 재무제표, 그 결과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용자들,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활동을 회계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회계는 장부에 기록하는 걸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과정에서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기록을 하려면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측정하고 기록하려면 어떤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위해서 장부에 기록을 하는데 그 장부에 기록을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분계. 그리고 그 분계를 하고 나서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죠. 그걸 이제 전기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제적 활동이 있으면 그것을 분계하고 또 총계정 원장에 전기한다. 그리고 회계 기간 말이 되면 그 결과가 나온다. 그 결과가 뭐냐? 재무제표 또는 회계 정보다. 그러면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이 나온 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고 그 결과물을 누군가가 이용한다. 왜 이용하냐? 자기한테 필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의 과정을 우리가 회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뭐냐? 회계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게 회계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회계의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 누군가가 그 정보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회계 정보 이용자 또는 그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유형에 따라서 두 개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가 자, 주주나 채권자가 회계 정보를 이용한다. 자, 이걸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주주나 채권자에게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예요. 자, 주주나 채권자라고 말하면 사실 이게 우리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주나 채권자는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이미 투자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회사의 주주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채권자. 기업의 자, 기업의 입장에서 채권자의 대표적인 채권자는 은행이에요. 은행. 대표적인 채권자는 은행인데, 그러니까 이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줌으로써 은행이 채권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은 무슨 돈으로 기업에 대출을 그렇게 해줍니까? 자, 우리가 예금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기업에 대출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은행이 우리가 예금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은행이 기업에게 대출을 해줘서 채권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주나 채권자라고 말하면 다른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주주나 채권자는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기업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외부 정보 이용자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이렇게 말하고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는 이해관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 기업 때문에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주 생각해 보시면 그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서 이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기업의 실적이 나쁘면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주나 채권자는 기업 밖에 있으면서 기업으로 인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외부 이해관계자들이고 이런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또 그 기업의 회계 정보를 보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 외부 이해관계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주나 채권자와 같은 외부 정보 이용자, 외부 이해관계자가 있고 또 한 가지 부류가 경영자가 있어요. 경영자는 주주나 채권자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게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주주나 채권자라고 했다면 경영자는 기업 내부에 있는 그 기업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업 내부에 있으면서 그 기업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기업 내부에 있는 소수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 기업 내부 정보 이용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자, 이 회계 정보 이용자에는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주주나 채권자와 같은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 이렇게 말합니다. 재무회계. 그래서 이 재무회계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부의 분계를 하고 전기를 하고 재무제표를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그런 과정들은 다 재무회계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거기서 이 재무회계에서는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기준에 부합되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배운다 이겁니다. 재무회계에서. 그래서 이 재무회계는 회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계 기준에 맞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계 처리를 한 그 결과물로 뭐가 나온다? 재무제표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 이게 재무회계의 흐름이에요. 재무회계에서 나오는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 외부 정보 이용자. 회계 기준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다. 이게 재무회계다 이겁니다. 다음에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 경영자. 자, 이 경영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자 할 때 그 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회계, 그걸 우리가 관리회계 이렇게 말합니다. 관리회계. 그러니까 이 관리회계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관리회계는 극소수의 사람들,
한마디로 경영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회계가 관리회계이기 때문에 관리회계에서는 재무회계와 같은 회계 기준이 필요가 없어요. 재무회계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무회계에서 나오는 정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무회계 정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관련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리회계에서는 회사 내부에 있는 경영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회계이기 때문에 회계 기준과 같은 그런 것은 관리회계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회계에서는 회계 기준 그런 거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재무회계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이 어떤 특정한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같은 특정한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다면 관리회계에서는 특정한 형식이 없어요. 특정한 형식이 없는 보고서가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특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형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영자는 이 사람은 경영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관리회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경영 의사결정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서, 그에 맞는 보고서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한 형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의사결정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가에 맞추어서 그거에 맞추어서 보고서가 나오는 거지 특정한 형식이 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제가 이제 앞에서 드렸는데 그 차이점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 자, 이 부분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자, 그 목적이 뭐냐?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구체적으로는 주주나 채권자였죠.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는 외부 보고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 부분이 처음 문제 보시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자, 회사하고 주주나 채권자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회사의 경영활동의 그 결과를 주주나 채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정보를 보고한다 또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외부에 보고한다는 겁니다. 외부에 보고한다. 근데 이 외부에 있는 주주나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회사의 재무제표, 회계 정보를 이용한다 이겁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냐? 보고 또는 제공 또는 이용 이런 말을 지금 섞어서 쓰고 있는데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되시겠습니다. 얘는 이제 헷갈리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경영자와 같은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겁니다. 정보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 여기는 외부 정보 이용자, 주주나 채권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하면 이제 정부도 있을 수 있고요. 와 같은 외부 이해관계자 또는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에게는 회사 내부에 있는 경영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 경영 의사 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보고하기 위한 수단, 재무회계는 자, 일반적인 목적의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뭐 포괄손익계산서, 다음에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와 같은 그런 재무제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죠. 그런 재무제표를 재무제표의 형식으로 보고한다 또는 이용한다 이겁니다. 관리회계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워낙 경영 의사결정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형식을 정하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일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 목적의 보고서다. 여기 이제 특수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경영 의사결정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을 결정을 할 건지 아니면 어디에 공장을 투자를 할 건지 어떤 목적인지에 따라서 보고서의 형식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수 목적의 보고서, 그냥 보고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 재무제표도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인데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그런 보고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재무제표, 재무회계에서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를 말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자,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재무회계에서는 법률, 법에 의한 요구. 자,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상법이라든가 이제 줄여서 보통 우리가 외부감사법 이렇게 말하는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줄여서 이제 외부감사법 이렇게 말하는데 상법이라든지 외부감사법에 의해서 이러한 재무제표를 규정하고 작성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요구가 되고 있어요. 왜?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무회계에서 나오는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하면 허위 또는 과장되게 아니면 뭐 현실에 맞지 않게 그렇게 재무제표가 나왔다. 근데 그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판단해서 그 회사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재무제표는 작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고 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주식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깡통이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샀는데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해서 피해를 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법률에서는 이건 회사 내부의 문제란 말이에요. 경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은 회사 내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 회사에서의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지 특별히 이거 법률에서 규정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준거할 기준, 준거 기준인데 아까 제가 이게 또 설명했지만은 재무회계의 경우에는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고 그러니까 장부에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도 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작성을 해야 돼요. 회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회계 기준은 예를 들어서 KIFRS 해서 이제 국제회계 기준, 그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이 돼야 됩니다. 자, 관리회계는 그런 회계 기준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의 내부의 문제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경영자란 말이에요. 어차피 경영자는 회사 내부 사람이고 회사의 내부의 정보를 알고 있어요. 회계 기준 같은 것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기준 없다. 재무회계는 자, 정보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과거지향적이다. 역사적 자료다. 재무제표에서 담고 있는 자료는 그 정보는 재무제표에서 담고 있는 정보는 결국은 과거의 정보를 담고 있잖아요. 경영 활동의 결과가 담겨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경영 활동은 과거에 일어난 경영 활동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자료, 과거 지향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재무회계에서 중요한 정보의 속성은 객관적이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정보를 봐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정보를 보면 누구나 비슷한
비슷한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신뢰성이고 객관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뢰성, 객관성이 중요합니다. 재무회계에서는. 관리회계는 결국은 기업의 경영 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경영 의사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기업의 경영은 항상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확실히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추정 자료가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성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경영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럼 그 경영 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자, 이걸 결정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공장에 대한 공장을 신설을 하고 그 공장에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내가 결정을 하고 싶다. 의사결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목적에 맞는 정보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목적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은 목적 적합성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회계로 들어와 보면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서 필요로 하는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입니다. 결국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가 이제 원가회계인데 원가회계는 크게 보면 이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아까 우리가 회계를 분류했는데 원가회계는 여기에 교집합에 들어가 있어요. 원가회계는. 그래서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관리회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원가회계와 재무회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 제품을 제조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다. 그럼 이 A라는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10,000원의 원가가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일단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A라는 제품을 몇 개 만들었냐? 1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A라는 제품 한 개당 원가가 얼마 들어간 거냐? 10,000원 나누기 100개를 하게 되니까 한 개당 원가가 100원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원가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과정이 뭐냐? 원가회계다 이겁니다. 원가회계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원가회계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이 제품의 단위당 원가가 얼마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과정이 바로 원가회계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원가 정보가 나왔다 이겁니다. 단위당 원가가 100원 나왔다. 자, 그런데 이 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100개 중에 실제로 판매된 건 70개가 판매가 됐어요. 자, 판매할 때는 원가에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판매가로 판매합니다. 원가는 100원짜리지만 판매할 때는 200원에 판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회사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라는 재무제표에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자, 매출액은 판매가를 말하는 겁니다. 판매가 아까 200원이었죠? 그리고 200원, 판매가가 200원이고 70개가 판매가 됐으니까 매출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 14,000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매출원가는 자, 요거는 원가입니다. 원가. 자, 판매한 수량은 70개인데 이게 원가 얼마짜리였냐? 100원짜리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7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의 이익을 나는 얻었냐? 7,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자, 이게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는 자, 아까 100개 중에서 70개가 판매가 됐으면 그럼 나머지 30개는 어디 가 있냐? 이거는 판매가 안 됐단 말이죠. 창고에 있다, 창고에. 창고에 재고로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그 재고자산 중에서 제품이라는 재고자산. 자, 얼마가 남아있을까? 창고에 원가 100원짜리였는데 재고로 남아있는 수량은 30개야.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3,000원 이렇게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자, 원가 10,000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가 10,000원 중에서 판매된 70개에 해당하는 분 7,000원은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로 비용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비용으로 처리가 돼 있다 이거예요. 매출원가는 비용 항목이잖아요. 자, 판매가 되지 않고 창고에 재고로 남아있는 거는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 그 중에서도 제품 재고자산으로 3,000원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원가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으로 기록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원가 정보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의 제품, 재고자산의 원가로 나눠져서 기록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이게 바로 원가회계와 재무회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원가회계와 관리회계. 자, A 제품. 아까 원가, 단위당 원가가 100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게 원가회계의 과정이라고 했고, 그런데 이 A라는 제품을 계속 생산해서 판매할 수는 없어요. 계속 기능도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A라는 제품의 성능을 개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부품도 조금 더 새로운 부품이 들어가고 기능도 향상시키고 해야 되겠죠. 그럼 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100원이라는 원가로는 안 돼. 원가가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회사에서 조사를 해봤어. 조사 분석을 해봤어요. 했더니 원가가 기존의 A 제품보다도 원가가 한 50원 정도 원가가 더 오른 150원의 원가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A 제품은 100원짜리 원가를 200원에 판매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원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원가가 오르고 그리고 시장의 상황도 조금씩 바뀌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얼마에 팔아야 될 거냐? 가격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했더니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판매 가격이 300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판매 가격을 300원으로 결정을 했다 이겁니다. 자, 이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뭘 기준으로 결국은 의사결정을 했습니까? 원가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판매 가격을 결정했죠. 자, 그래서 원가 정보를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다양한 경영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게 원가회계와 관리회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보면 원가회계의 영역하면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것. 이게 본질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자산 가액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과 통제. 그래서 경영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 성과 평가를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원가 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경영의 과정에서는 경영활동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반드시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포기하게 돼요. 그 선택과 포기의 문제를 우리가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자,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거는 원가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앞에서 봤던 가격 결정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 회계의 한계점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시험에 가끔씩 원가 회계 한계점에서 가끔씩 이론 문제로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가회계 정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왜냐하면 원가회계 정보는 이것도 결국 회계 정보이기 때문에 화폐 단위로 결국은 표시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된다는 말은 결국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중에는 화폐 단위로 표시할 수 없는 비계량적인 정보도 많이 있는데 비계량적 정보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정보가. 그런데 이러한 비계량적 정보는 결국 원가회계 정보에 담길 수 있다 없다? 담길 수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 절차 적용의 어려움. 자, 경영자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회계 절차를 적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다양한 회계 절차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다양하지 하는 것은 이제 뒤에 원가 회계를 배우다 보면 원가 회계의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 적용의 그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원가 정보 제공의 한계. 자, 원가 정보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경영자가 결국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의 방법을, 원가와 관련한 하나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나오는 정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업이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그 방법으로 나오는 정보니까 모든 상황에 그게 다 맞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비용과 효익에 따라서 경영자는 비용과 효익 분석을 통해서 원가 정보가 쓸데없이 많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당연히 원가가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그러니까 비용과 효익 분석에 따라서 원가 정보의 양을 조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비경제적인 쓸데없이 많은 정보 생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원가 회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 그 과정에서 뭐 재무회계나 관리회계에 대한 설명, 자,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먼저 강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